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4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준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이제 막 밝았습니다. 밝았네요. 네. 무술년 아닙니까? 무술년? 네. 개띠. 네. 어때요? 새해 뭐 바라는 거 있어요? 저는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강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서. 지금도 돈 많이 벌잖아요. 뭐 뭘 더 벌으려고 그래요? 그냥 해봤어요. 욕심 많아요. 홍상희 기자는 꿈을 제가 알겠어요. 뭐예요? 홍상희 기자 승진 아니에요, 승진? 아, 기자들은 승진이 없어요.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저는 시사 안드로메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차장 대우 아니에요? 차장 대우예요. 네. 차장 대우 꼬리표 떼야 되잖아요. 저희 연식이 아직 안 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차장, 부장, 뭐 국장, 본부장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쉬우면요, 뭘. 저는 사고는 안 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소망하는 거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시사 안드로메다의 새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뭐 한 1년은 더 가지 않겠어요? 1년. 뭐 새해 밝았으니까. YTN 사장도 새로 왔으니까. 아니 저 시작할 때부터 네. 오늘이 끝이구나 생각하면서 항상 했는데 네네. 한 해가 넘어가니까 한 해는 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가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죠? 맞아요. 뭐 네. YTN 사장이 새로 왔든 어쨌든 우리를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아니요, 하지 말아만 안 하면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YTN 사장은 바로 여기 앉힐 겁니다. 앉혀가지고 탈탈 네. 털어보기로 해봅시다. 다음 점 털어봅시다. 네,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새해를 맞아가지고 특별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살 더 먹은 관계로 40대 중반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초반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편하게 방송하려고 젊은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막 시장님들 오시고 이러니까 불편해 죽겠어. 요것들 그냥 우리가 아주 요리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두 젊은 농객을 한번 정치 꿈나무. 정치 꿈나무들 두 분의 각자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는 어떨까도 한번 들어보는 재밌겠네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두 분 우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오창석 부위원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뭐 이렇게 길어요? 직함이? 아, 직함이요?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쓸데없이 명함만 길게 준 거 아닙니까? 있어 보이려고요. 네.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에서 뭐 하십니까? 부위원장으로서 지금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네. 젊은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30대가 저밖에 없거든요. 40대도 저밖에 없어요. 40대까지 넣어도. 그래서 일단은 청년들한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구사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나 통일 구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대편에 앉아계신 분 젊은 보수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요즘 보수 개멸 시대라고 좀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젊은 보수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열린 게 보수 괴멸의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 종횡무진 활동하셨던 보수 패널 선배님들이 네.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물갈이가 싹 되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주일에 고정이 무려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개멸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세대 교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은가. 이제 보수에도 저 오창석 부위원장 같은 꽃미남들이 좀 필요하다. 제가 비록 살은 좀 쪘지만 한번 오창석 부위원장의 맞수로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기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기존에 있었던 보수 평론가들 그분들이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논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는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젊은 농객을 모셨으니까 젊은 농객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대가 큽니다. 예, 뭐 잘 되면 정규 코너로 잘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둘 그렇습니다. 다 외관이 괜찮고. 제가 징크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널로 한번 나오면 반드시 고정이 되는 징크스가 있어서요. 과연 안드로메다에서 제가 그 징크스가 징크스를 있거든요. 깰 수 있을지 아닐지 한번 지켜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깨지면 제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요? 네. 근데 오창석 부위원장은 지난번 총선에도 출마했었고 네. 시원하게 깨졌죠? 네, 시원하게.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안드로메다 한 2번 더 네, 출연했었고. 네.
그런데 장해찬 시사평론가는 뭐 본인이 그 정도 지금 많이 깨쳤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청년 활동 이제 보수 쪽에서 청년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 대선에서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이른바 마포 캠프 떠들썩했던 그 마포 캠프에 이제 있었고요. 그럼 거기가 징크스가 깨졌구만.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날 당연히 이제 여의도 길바닥에서 고성방가 뭐 대성 통곡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아픈 기억을 오창석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 가지고 있고요. 방송은 이제 뭐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TV 일주일에 한 2개 한다고 자랑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과 매주 월요일마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갈 때마다 악플이 한 1000개, 2000개씩 달리고 있는데 이 최민희 의원님 덕분에 인지도를 올리는데 참 많은 덕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도 시사 안 들어오면 꼭 좀 출연하고 싶다고 계속 그렇구나. 연락을 하고 있는데 네. PD가 쌩까고 있어요.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금 보니까 음대에서 뭐 재즈 드럼 전공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근데 시사평론가하고 뭐 맞진 않거든요. 예전처럼 네. 뭐 특정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이제 문구로 소리 같은 것일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한 생각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다른 언론사 기자님들이 보시고 칼럼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이제 라디오 출연도 하게 됐다가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또 TV에서도 연락이 오고 정치권에서도 연락이 와서 정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뉴미디어 페이스북 시대에 덕을 본 수혜자라고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허. 자, 뭐 소개를 거기까지 하고요.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일단 제일 먼저 저 오창석 평론가한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적폐청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한당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적폐청산에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적폐청산인지 얘기 좀 해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이라고 했을 때 뭔가 잘잘못을 가릴 때 잘못이 끝나야지 사실은 청산이 완료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원했던 재판이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가야만 정확한 청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직 과정 중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 말라라고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지금 체감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경제 생태계 복원이라는 의미에서도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대기업 총수들이 청와대로 우르르 몰려가서 경제 줄세우기를 하고 그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것 역시 적폐청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당한 과정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합니까? 정치 보복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장해찬 평론가? 그러니까 저는 좀 정교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제가 참고로 뭐 자한당 입장에 동의하거나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치 보복이라는 것만으로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데 잘못한 게 있으면 잡혀가야죠. 잘못한 사람도 잡혀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이 이제 통과되지 않았죠. 풀려났죠. 네.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일단은 풀려나서 법적인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이 특검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무리하게 구속영장 발부를 했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서 증명이 된 셈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게 메스로 수술을 해야지 이것을 마치 뭐 다른 정치인도 썼던 표현인 것 같은데 망치로 뭐 때리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는 오해를 사도 할 말이 없다. 더더욱 정교하고 세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장해찬 평론가가 조윤선 영장 기각에 대해서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변호사 가만히 있어요. 지금 변호사가 시켜야 때가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았어. 자, 이해하세요. 자, 오창석 부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 동의합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국민의 감정이랑은 전혀 상반된 것이라서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근데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을 모두 존중해야 되냐? 그건 또 그러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팀이 우병우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구속이 됐지만 아직까지 끌었던 이유도 그 팀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됐고 제대로 된 재판도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윤선이 기각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가를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예. 자, 그럼 여기서 법률 전문가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참 두 들어봅시다. 분 좀 젊은 평론가들 싸우는데 끼기 뭐 하긴 한데 예. 그 저는 조윤선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이 많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네. 너무 많아요. 예. 왜냐하면 부하 허연준 전 행정관이 들어갔어요. 예, 구속됐죠.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위에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고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지금 진술이 지금 번복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준호 전 장관, 네. 전 수석 그런 것도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특활비 부분 또 국정원장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저도 판사도 했고 군 판사를 제가 하면서 영장을 내는 거는 과거보다는 미래도 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 수사가 지금 종결된 것도 아니고 진행 과정인데 판사가 여기서 끊으려면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게 검찰 쪽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전 법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건 확실히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법원 측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정교하게 메스를 못 댄다는 건 조금 저는 말이 맞지 않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전문 법률가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저도 시사평론가 타이틀 달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 이거. 왜냐하면 조윤선 전 장관이 지금 특가법상 뇌물죄 혐의가 하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 혐의예요. 네. 근데 화이트리스트 혐의는 박병 말처럼 그 밑에 사람이 똑같은 죄로 들어갔어요. 근데 위에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특가법상 뇌물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도 받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5천만 원 받았지만 네. 그건 관행이었다라고 지금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본인 받았잖아. 그 받은 점, 요 점하고 또 하나는 그 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박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심에서 증언한 사람이 2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번복을 했는데 번복을 했던 이유 그러니까 1심에서 거짓말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수석들 청와대에 있었던 정무수석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회유했다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포함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저 법률 전문가 정통 시사평론가 반박해 보세요. 약간 저를 괴롭히려고 세팅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집에 가고 싶어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 뭐 법리적인 해석을 하면 사실 변호사분들이나 검사, 판사분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뭐 사법부의 판단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내 입맛에 맞는 판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고 내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은 약간 적폐라고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있고 얼마 전 강모 판사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적부심에서 풀어주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분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거라는 것도 그동안의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놓은 편견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요.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지식인들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방향을 끌고 가야 이 사회가 좀 덜 흔들거리고 덜 삐그덕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한다! 장해찬 평론가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언론이 만들어 놓은 편견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언론이 굉장히 편협한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판단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법원을 판단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말하면 이런 법률 전문가분도 계시고 한데 좀 피상적으로 구속이 됐다 안 됐다만 가지고 이 사람이 마치 판사의 실명을 보도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제까지의 레퍼런스라고 하죠.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자세히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언론 보도를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적폐 판사구나. 또 누구를 구속시키면 이 사람은 좀 민주판사구나 이런 식의 교묘한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단편적인 보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최근 불거지는 기레기 프레임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철희 의원이 문서를 하나 공개했는데 김관진 장관이 직접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총선 전에 선거에 적극 개입하는 거. 이거 김관진 장관 직접 사인이 있고 또 대통령한테 보고됐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관진 전 장관도 역시 이 부분에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있고. 김관진 전 장관도 적부심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걸 했던 판사가 이제 신광열 수석부장입니다. 네. 신광열 수석부장이 이번에 우병우를 맡기로 했다가 원래 연선 동기고 이러니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래요. 뭐 분명히 저는 변호사고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기본 어떤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데 글쎄요 이게 사람 판사마다 달라진다는 거는 사실 쉽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말한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을 그렇게 풀어줬을 때 무슨 이득이 있을 거며 본인한테도 득될 게 사실 없다고요. 만약 지금 이 상황이라면 누가 봐도 증거는 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판사가 판단할 때 약간 좀 객관화해서 판단을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평가는 뭐 따로 제쳐두고요. 어떻게 오창석 부위원장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우리 예측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우리 장해찬 평론가한테도 기회를 드릴게요. 2018년에 네.
결국엔 한번 등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죄인지 무죄인지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신 분이라 유죄인지 무죄인지까지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한번 나와서 조사를 받는 과정까지는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조사는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인 조사든 아니면 피고인 조사든 조사까지는 받을 것 같은데 구속을 당할 만한 또는 유죄 판결을 당할 만한 증거를 남겨놨을까 만약 잘못을 했다면 각하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지금 다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네. 보니까 다스는 아마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 방송국에서 시사 3, 4%에서 보도가 됐죠. 격리 직원이 뭐 80억을 지원차 했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스 부분이 가장 먼저 들어올까 아닌가. 다른 어떤 우리 블랙리스트나 이거보다는 오히려 다스가 빨리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좀 내관이긴 한데 네. 다스가 사실 보수 정치권에 있을 때 바라보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엮어서 사실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4대강 감사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때도 실시했었던 것이고요. 다스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충분히 사실 국정원을 사유화했다는 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서 팠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판다고 뭔가 또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이가 나쁜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거 박근혜와 이명박을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거 반론이 있어야죠, 이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행정부 권력이랑 사법부 권력을 누가 장악했는지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명박 정권에서만큼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나 검찰 권력을 확 휘잡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명박 정권에서 컸던 검찰 라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전이 돼서 박근혜 정권에서 똑같은 이명박 사건을 맡았을 때 수사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연대가 지난 28일 날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여기서 얘기하면서 공소시효가 사실은 지금 막 끝나는 게 아니라 15년이 더 있다. 공소시효도 더 연장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이 말씀해야죠. 글쎄요, 뭐 이게 제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 저는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논거 자체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15년이 있다 그러면 부담이 좀 덜한 건데 거의 지금 공소시효 끝난 상황이거든요. 다스 부분은 그래서 새로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건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글로 갔냐면 중앙하고 동부의 차이예요. 동부에 이제 이런 어떤 특수 관련된 금융 관련된 전문도 있다고 하고 중앙은 조금 문제가 다른 사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윤석열 지검장이 네. 예전에 또 그런 사건 정호영 특검팀의 파견 검사 아주 불편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전략적으로 동부지검으로 고발 고소장을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적폐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지방선거 얘기해 봅시다. 네. 뭐 이제 뭐 지방선거가 코앞이에요. 코앞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뭐 지금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이 구도로 민주당의 압승, 야당의 뭐 전멸, 괴멸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오창석 부위원장 어떻게 지방선거 결과를 전망합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있는 집이 되면서 굉장히 호재를 많이 만나고 있죠. 그리고 후보도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 있고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일찍 축포를 터뜨려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준비하는 것들이 혹시나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비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불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쉽게 낙관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마 역대 가장 큰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대 몇? 그 오창석 부위원장이 염려하는 건 그런 거죠. 뭐 예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선거에서 정동영 의장이 노인들은 집에서 폄하 발언. 그거 해서 확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그것 네. 때문에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절대 다수를 뭐 얻었을 160, 거예요. 180석 할 수도 있었지 예, 않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당선된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전재수 의원이 그 당시에도 예비경선 지지율이 50%를 넘었었어요. 그 발언 전까지. 만약에 그 발언이 없었다면 또는 그 발언하고 언론에서 큰 이슈가 안 됐더라면 그때 아마 부산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탄생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똥politik 때문에 이제 크게 엎질러졌죠.
지상파 방송에서 발언 조심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우선 총선과 다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그 지역별 이슈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이제 제2의 정동영 의원이나 제2의 김용민 씨 같은 분들이 나타나서 뭐 자살골을 넣어주기를, 자살골 굉장히 품위 있는 발언이죠. 네, 자살골을 넣어주기를 바라지만 설사 그런 사태가 재발한다 하더라도 총선처럼 전국적인 흐름을 타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역에서 누구를 내세우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오창석 부위원장 말씀처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다는 거. 지금 부산 정가에서 예를 들면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오게 되면 보수 세력 단일 후보로 누가 나와도 오거돈 후보가 압승한다는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삼철 중에 한 명이죠. 이호철 씨가 정경진 전 부산 부시장을 밀고 있다고 뭐 정가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경진 전 부산 부시장 누군지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약간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냥 오거돈을 받으면 압승할 수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는 누구를 내도 이기니까 좀 더 친문에 가까운 사람들 내보내는 거다.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이재명 시장 나오면 그냥 이기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등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출마할 거라는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 된다는 전제하에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버리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좀 거만한 걸로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가면 민주당의 압승이다. 그러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우리 장혜찬 평론가 좀 뉘앙스가 좀 일찍 터뜨려주길 바라는. 사고 치길 기다린 것 같은데. 뭐 샴페인을 뭐 터뜨리고 싶으면 터뜨려야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거야 뭐 당내 경선이라는 중간 과정이 있으니까 아무 민주당에서 뭐 잘하리라고 보고. 자, 그러면 우리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죠. 자, 서울시장 네, 같은 궁금합니다. 경우에는 이것도 뭐 우리 어제 박원순 시장이 네. 나왔습니다만 본선보다 경선이 경선이 훨씬 어려울 것이다. 이거는 장혜찬 평론가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쪽에 후보가 지금 있나 자, 싶어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공을 들였던 홍정욱 씨가 안 할란다. 전 좀 아쉬워요. 나는 제가. 7막 7장이나 쓸란다. 2년 전부터 홍정욱 씨에 대해서 전 의원에 대해서 보수의 히든카드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홍준표 영입 인사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맞는데 큰 정치인이 되려면 위기 상황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클 때 들어와야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혜찬 평론가 지금 딱 홍종욱이면 어때요? 나가요? 저는 큰 정치인, 홍정욱이 사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만족할 사이즈의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스스로 불출마 선언했었기 때문에 이전 투구의 장에서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전지향적인 선택을 하면 잘못하면 보수의 손학규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좀 이 판단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번에는 던질 때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기원 캠프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기원 총장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왔어요?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복지 증진을 나오면 지니까 안 나온 거야. 똑같아요. 홍정욱도 나오면 지니까 안 나오는 거지. 합리적인 선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실 일도 많이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네. 홍정욱 그 전 의원이 만약에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안 나오겠습니까? 가능성이 아마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그리고 드는데요.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미 좋게 쌓았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굉장히 세게 또 검증을 두드려 맞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또 부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전에는 국회의원 할 때는 아니었던 언론사가 지금 하나 소유하고 있죠. 뭐 병역 문제도 있죠. 이런 게 분명히 검증이 세게 들어가면 힘들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보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후보군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원사이드 게임으로 흐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민주당 내 경선이에요. 지금 민주당 내 경선 보면 뭐 이게 또 알려드립니다. 여론조사 업체 조앤시안의 의뢰 실시한 조사 2017년 23 뭐예요? 다시 합니다. 2017년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거주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응답률 3.2%,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내년부터 저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35.4%로 단연 1등. 네. 2등이 박영선 10.1. 3등이 정청래 7.0. 정청래는 늦게 뛰어들었는데 상당한 거고요. 상당하죠. 임종석 6.5. 임종석은 나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6.5. 우상호 3.3, 민병두 3.1, 전현희 2.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경선 만약에 하면. 근데 지금은 아직 친문 세력들이라고 하죠. 이 민주당의 주류 지지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추미애 당대표도 등판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전남지사 아니면 서울시장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리가 돼서 친문 단일 후보 형성이 되면 박원순 시장의 대중적 지지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미 재선을 했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서울로를 또 거하게 실패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친문들의 민심이 결집되면 당내 경선 충분히 친문 후보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평론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말고 딱 말씀을 좀 해보세요. 틀리면 되게 민망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 잊어버려요. 6월달쯤 가면. 임종석이냐 정청래냐 묻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정청래 의원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네. 뭐 임종석 비서실장 나온다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당내 경선에서. 네. 박 시장을.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수 부위원장. 사실 저도 조심스러운데 저도 당내 경선이 누가 나오더라도 단일화만 된다면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들고 왔었던 소박한 정치, 조그마한 정치들이 임기가 끝으로 가면서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사실 서울로도 마찬가지고 구의역 참사 저도 현장에 또 매년 가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어쩌서 부위원장 박 시장을 싫어하는군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냉철하게 또 그런 재발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다르게 할 것이다라는 것과 단일화가 엮여진다면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 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 두 분의 이야기는 그 민주당의 어떤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썩 좋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내 경선이 뭐 민주당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50대 50이거든요. 서울시 여론조사 통해 50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재선을 한 박 시장이 단연코 앞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피로감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단순히 돌리는 것과 실제로 민주당 후보가 되면 서울시장 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분위기에서 진검승부 여론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시민들이 진짜 다음 시장이 누굴까를 고민하고 뽑아야 되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주요하게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서울 시내 도로 차폭을 줄이고 또 주차장을 줄여서 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서울시의 차량 대수를 줄이겠다는 이 오너 드라이버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정책들을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원순 시장의 어떤 허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드러나고 이미 재선한 것에 대한 피로감이 시민들에게 누적된 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비교적 참신한 얼굴이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뭐 인지도를 많이 쌓은 추미애 대표가 이 단일 후보로 나오게 되면 충분히 역전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 쪽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정욱 카드가 없어졌다는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쪽에서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거론되는 것은 이제 김병준 전 정책실장,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였고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했죠. 영입 인사로 거론되고 본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뭐 중도적으로 좋은 카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김용태 의원처럼 젊은 카드, 양천이라는 험지에서 3선을 내낸 젊은 사람들 설령 서울시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회를 줘서 젊은 정당으로 키우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떨어지면 국회의원이 날아가는데 본인은 할까요? 그러니까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좀 본인의 생각은 제가 알 수 없지만요. 이 서울시장이라는 기회를 예를 들어 본인이 원한다면 지금 하마평에는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이 외부 영입 인사에 의존하는 뭐 홍정욱, 김병준 다 외부 영입 인사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홍정욱은 매력적인 카드지만 이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시대의 인물이 아닌가. 지금 서울시장이라는 중역을 내보내기에는 좀 너무 올드하지 않은가. 차라리 미래를 위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수당이 보여주면 오히려 파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황교안 카드 어때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김병준 카드는 자유한국당에서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김용태 카드를 만약에 선택한다 하더라도 본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새누리당이 깨지기 직전에 가장 먼저 탈당하고 나갔던 사람이 김용태 의원이고 바른정당에 가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믿음을 또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아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홍준표 이야기도 여러 번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홍준표 대표가 일단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무죄가 네. 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천만다행입니까? 본인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근데 무죄가 나고 나서 갑자기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척당불기라는 액자. 네. 이게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이 대표실에서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었는데 했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동영상이 이 동영상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홍 대표가 놓여 있는데 뭐 이게 발견됐어 어쨌든 이제는 뭐 기판력이고 확정돼 버렸. 끝났잖아요. 일사부재 원칙에 의해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죠. 안 되는 건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6개월 동안 이제 지방선까지 계속 홍준표로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더 낫다. 홍 대표가 계속 가는 게 우리 입장엔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보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유해 최고를 제명하면서 또 둘이 막 굉장한 디스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폭로전으로 가서 유해 최고가 밤에만 쓰는 게 여자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지금 난립니다. 어떻게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 안 도움이 될까요? 너무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 상대가 누구였는지 돌아보면 뭐 김진태 춘천의 의원, 원유철 의원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구시대 친박들이 당대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홍준표가 낫고 저는 이 홍준표 대표가 친박이를 제가 거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거대한 악을 쳐내는 한자루 칼로서 분명한 어떤 소명이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좋아하지 않고 지난 대선에서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여당 내 이 암덩어리 종양이 너무나 심각한 지경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친박이라는 정말 소양이 안 된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들을 쳐내는 칼로서 투박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사명은 어떻게 지방선거까지입니까? 지금 당협위원장 다 물갈이했고요. 네. 지선 결과에서 본인이 이제 뭐 부울경이나 이런 광역단체장 뺏기면 내려놓겠다 했기 때문에 뭐 본인의 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 같아요? 불경 결과 어떻게 예상해요? 근데 보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은 계속 하시지 않을까요? 본인이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그래도 뭐 사람 마음이란 게 또 금배지 또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보궐에 출마해서 또 말 뒤집네요. 의원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을 봅니다. 너무 뒤집는데 그러면 지금 예. 왜 전 최고위원하고 두 사람 그 하는 모습은 어때 보입니까 보수로서? 뭐 주막집 아줌마 뭐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유여해 전 최고위원과의 다툼을 예전처럼 친박 비박의 개파 싸움으로 보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사실 유여해 전 최고위원 자체가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을 제명시키면서 이 논란이 난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정상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좀 저런 사람 제명시키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아니 그 당원들이 뽑았잖아요. 그때 당원들이 좀 많이 아픈 상태였잖아요. 편하게 아픈 거 2위였어요, 2위.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이 대중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당원들을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잘 몰랐겠죠. 이런 진면목을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지 뭐 심각한 개파 사통으로 보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창석 부위원장,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계속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당대표로 계신 건 사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수 괴멸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보수가 완전히 괴멸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그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했던 거악으로서의 보수는 괴멸되지 않았거든요. 말씀하셨던 게 약간 차도살인 느낌으로 말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쇄신된다면 흔히 말하는 거악이라는 친박 세력과 그리고 막말 정치인 그리고 누군가 이용했다가 바로 버리는 누군가 정치인을 도구로서 쓰는 정치인들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홍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 선거가 아마 크게 망하고 물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도 하고 있고 홍준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오창석 부위원장이 지금 보수 개멸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보수가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참에 완전히 판을 갈아엎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의 보수를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판으로 교체돼야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보랑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더라도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진 김용태 의원을 등판시키는 게 미래를 위해서 맞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방송에서도 보수의 물갈이가 되면서 저 같은 새싹이 또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여의도에서도 좀 가속화돼야 젊은 인재들 참 좋은 사람들 많은데 지금까지의 보수가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보수라고 말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 성실한 중산층 계층과 보수 그리고 서민이라 하더라도 좀 품위 있는 보수를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수가 강남 부자들 또 경상도 또 60대 이상 표만 먹고 살았어요. 그럼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60대 이상이 또 시간 지나서 정말 노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왜 보수가 젊은 층에게 외면받는지 그리고 젊은 층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은 보수 정치인들의 뭐 외모를 표하는 게 아니라요. 스타일이나 화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구시대적이었고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모델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뭐 50년, 60년 가까이 물고 늘어지지 않았나.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결국 정답은 경제에 있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새로운 보수식 경제의 해답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를 우리 젊은 층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기계가 자동화로 대체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갔지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가 꼭 부자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서민들 그리고 젊은 층에게 좀 더 득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어필하고 젊은 화법으로 많이 소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책보다는 지금 정부 여당 하는 거 무조건 트집 잡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국정조사 뭐 하자고 하는 게 제천 그 화재 사건 아니면 UAE 그 방문했던 임종석 그런 거 막 자꾸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건전한 정책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정치 공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아랍에미리트 임종석 비서실장 간 것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국회 정보위에서 좀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발목 잡기가 정치권의 관성인 것 같아요. 사실 보수 정부 할 때 민주당도 발목 잡기로는 굉장히 아니, 민주당은 좀 지지 잡아도 않았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니 이거 좀 제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진보 쪽에서는 조금 잡는 게 맞는데 보수에서 잡는 게 모양이 엄청 어색해요. 제가 그걸 못 봐서 그런지 잡아도 좀 굵직하게 잡든지 조금 너무 좀 세심하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그러는데. 9년 동안 여당만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우리 정치가 이때까지 누가 잘해서 집권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하면 못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집권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좀 차세대 정치인들이 깨야 될 것 같고 아직은 9세대 정치인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도 오창석 부위원장 같은 분들이 그런 패러다임을 깨서 좀 멋진 정책 제시해서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마찬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발목 잡았다. 글쎄 그건 발목 잡기라기보다 정당한 명분이 있었던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당연히 다 드러나고 있지만 국정 대선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었기 때문에 그걸 발목을 잡고 일부러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했던 게 아동수당 같은 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주겠다. 이런 걸 했거든요. 이건 100% 발목 잡기죠. 네. 앞서서 그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보수가 살려면 정치 신인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가 62곳의 당협위원장 교체하고 또 혁신위원회 사는 게 지금 여성과 청년에 대한 공천을 확대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50% 이상을 정치 신인으로 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근데 현실화가 될까요? 뭐 이기 혁신위에서는 분명히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준다면 그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기 혁신위원장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마크롱 대통령의 앙마르슈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정치 신인 그리고 청년들 여성들에게 배정해서 대승을 거뒀는데요. 그 부분 자유한국당이 벤치마킹 하려는 것 같고 50%라는 수치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동안은 모창석 부위원장 잘 알겠지만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청년과 여성들이 공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화 자체가 좀 개선되기만 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을 지금 한 6번 정도 언급합니다. 좋아하나 봐 김용태. 뭐 짝사랑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근데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탈당하고 나가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저당 그러니까 없어져야 한다고. 나 절대로 안 들을 줄 알았어. 절대로. 저런 당 폭삭 망해야 되고 그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는 그랬다가 다시 들어 그런 철새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존경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서울시장 후보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 사실 언급할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누구를 언급하겠습니까? 제가 춘천의 김진태 의원을 언급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황교안 전 총리를 언급하는 것도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 현실상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바른정당의 분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관여했던 모든 보수 정치인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수 정치인은 뭐 자유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죠. 유승민도 있고 뭐 많잖아요. 바른정당도 있고.
근데 저는 유승민 의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당이 과연 보수 통합에 어울리는 파트너인가, 국민의당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 대표 줄기차게 보수의 적자를 자임하고 있는데요. 만약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탈당 안 하고 합당하게 되면 정동영 의원, 청정배 의원, 박지원 의원과 같이 당에서 살림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유승민식 보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이 물음표를 던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장해찬 평론가 더 물어봅시다. 아까 홍 기자가 얘기했던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탈락시키고 이런 거. 그래서 홍준표식 사당화가 시작됐다. 이런 논란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좋으면 사당화 논란 사라질 것이고요.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사당화 논란 홍준표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 정치인은 결과로 말할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내부를 좀 보면 바른정당에서 복당했던 그 의원들 자리를 싹 다 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만큼 자유한국당에 인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일 좀 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바른정당에 갔었기 때문에 배신자라고 하고 기회주의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오면 홍준표 대표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맡길 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다. 사실 보수에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비박 그리고 올드 친이계 이제 친박계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의 현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다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고 어제 박원순 시장 나왔을 때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만은 한일 위안부 협정 이면 합의 공개가 됨으로 해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었고 난리 났죠. 외교과도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쏙 빼고 국정원이 나섰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죠. 자, 누가부터 들을까요? 네. 뭐 총체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거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면 합의도 없었고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개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불가역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국민적인 사기극을 펼친 것이고 예전부터 그 어려웠던 아픔을 90년대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얘기하면서 정말 용기 있게 얘기했던 그 모든 역사를 한 번에 말살시켜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어나지 않아야 할 역사가 되풀이가 됐던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번 정권에서 바로 잡고 전 정권을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잡는 건 어떻게 재협상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면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외교 신뢰도에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외교부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네. 그 당시에 이면 합의 자체가 저는 사실은 그 일본의 입장에서도 좋은 외교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제사회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면 합의를 했던 걸 다른 외신들이나 다른 외국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한다는 명분이 저는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박근혜 정부 잘못한 것 늘 공무원들 전문가인 외교부 주무부처의 말을 듣지 않고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치권 인사들이 주도해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협상을 한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패착이고 졸속 합의를 만들었다고 그건 보고요. 대통령이 이병기 원장 하라고 지시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박근혜 정부의 큰 패착이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가 졸속 합의였고 그런 비난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었다 하더라도 국가 간의 외교 비밀 30년간 보호되어야 할 비밀을 2년 만에 공개하게 되면 외국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비밀도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 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남북 정상회담 그것도 깠던 사람들이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까지 말라고 민주당에서 했었는데 자기들 유리하니까 이제 또 이걸 까고 그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면 합의된 건 공개된 입장도 있고 그리고 이 전문은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한 그렇죠. 겁니다. 다 공개하라고 결정. 그걸 그런데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죠. 항소했거든요 외교부에서. 그렇죠. 지금 재판 중이라서 지금 재판 중인데 원래 법원에서도 다 공개하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논리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재협상까지 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담화를 보면 사실상 재협상을 촉구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정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하라 했으니까. 그러나 일본은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전망을 하자면 재협상은 못하되 이 할머니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국가 차원의 어떤 전폭적인 지원이나 뭐 제도 마련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장기화될 국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도 상당히 말이 빠르시네요. 스피디하게 잘 재밌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말도 뭐 안 통한다 말 안 나올 거고. 두 사람 다 저 정도 보수면 제가 딱 원하는 보수 스타일. 그렇습니다. 대화되는 보수. 그렇군요. 대화 안 되는 보수들이 그쪽 당에 엄청 많아가지고
물갈이가 당원이 아니에요. 당원이 아니에요. 아유, 당원이 당원이 그쪽 당이라고 하면 안 돼. 제가 당원이 아닌데 방송을 끝나면 자꾸 자한당 당원이라고 막 이상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시더라고요. 좀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두 분 수고해 주고 두 분은 가지 마시고요. 저 팟캐스트 버전까지 계속 같이 합시다. 네, 엔딩곡 듣기 전에 우리 공개 방송 예고 좀 해주세요. 언제 합니까? 네,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 YTN 앱을 설치하시면 거기 시사 안드로메다가 보여요. 네. 시사 안드로메다를 클릭하시고 공개 방송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두 분 하세요. 지금 두 분. 예, 깔아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성함하고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무료로 1월 4일 오후 7시 상암동 YTN 본사 1층 공개홀에서 하는 시사 안드로메다와 수다맨들의 콜라보 공개 방송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300석이니까. 네. 자, 오늘 선곡은 처음 오신 장혜찬 씨가 해주는 걸로. 듣고 싶은 노래 선곡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나왔던 신곡인데요. 영국 가수 에드 시런의 퍼펙트 선곡하겠습니다. 선곡 이유는요? 시사 안드로메다가 정말 퍼펙트한 방송이기 때문에 야, 퍼펙트로 선곡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팝송을 얘기하자마자 우리 PD가 인상을 확 쓰네요. 검색하기 힘들거든요. 퍼펙트. 퍼펙트래. 완벽한 퍼펙트합니다. 거. 우리 팀이. 완벽한 방송. 자, 퍼펙트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네. 공개 방송에서 뵙는 겁니까? 네, 그러면? 공개 방송에서 뵙는 거예요. 네,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새해 모쪼록 좋은 일만 새해 있기를 복 바랍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found a love for me. Darling, just dive right in. Follow my lead.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1월 4일 저녁 7시 상암동 YTN 공개홀에서 아주 굉장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통합해서 와야겠지요? 수다맨드로베다. 수다맨드로베다.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 보고 싶은 분들 신청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에서 YTN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모두 무료예요. 예. 걸까? 자, 여러분 그날 뵙시다.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이 목소리 들으러 오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이거 실화냐? 네, 49금 팟캐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 처음 같이 해봤는데 어때요? 오늘 제가 3번 빵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야, 내가 그냥 웃어준 거야. 방송 진행을 위해서. 잘하네. 왜 기회를 죽여 잘하구만.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 이후에도 재밌게 방송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49금 팟캐는 어떻게 찌라시로 갈까요? 찌라시로 가죠. 네. 홍 기자의 은밀한 뉴스 한번 가봅시다. 지방선거 출마하는 청와대 인사들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그게 뭔 말입니까? 이게 평창올림픽 개최 기간이 공직 사퇴 및 출마 선언 시기하고 맞물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시간이 딱 중간이죠. 네. 최적으로 여기는 시점은 설 연휴거든요. 그렇죠. 2월 15일에서 18일. 왜냐하면 설 연휴 때 우리가 밥상머리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누가 나온대더라, 야.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그래서 거기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 연휴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가운데 있어요. 2월 9일부터 25일이거든요. 올림픽 기간이. 그러면 기존 계획대로 설 연휴 전에 사퇴하면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첫 인상을 남길 기회를 허무하게 날릴 수 있다. 그래서 예비 출마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하. 그러면 이 마지막 시간이 언젠가요? 3월 15일인가? 직전까지 청와대에 남아있는 쪽으로 해서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15일까지 네. 있다가 그 무렵에 출사표를 던진다. 네. 그러니까 뭐 평창 올림픽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셨겠죠. 처음에는.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청와대에 있을 그거 수밖에 있는 게 없는데. 낫지. 밥상 머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청와대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게 나아. 근데 빨리 예비 등록하면 또 자유롭잖아요. 그 얘기도 하긴 하고, 이제 제가 일각에 이제 몇몇 분들을 만나 보니까 좀 빨리 그쪽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운동을. 그러니까 그걸 던져놨을 때하고 안 던질 때 천지 차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또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아무리 그래도 동계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그건 관심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또 요번에 뭐 그래 되면 안 되겠지만 요번에는 조금 더 안 좋아. 그래도 안 되지 이 사람아. 아니 그래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진짜 안 되지.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그리고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 같은데 김영춘 해수부 장관 네. 예, 지방선거 준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뭐 지역구죠. 부산 진갑 관계자들이 김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장관 아까 장해찬 얘기는 김 장관의 뭐 부도지사 정경진 부시장 그 양반을 낸다고 이호철 씨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김영춘 장관이 나가면은 나가는 거지 뭐. 김영춘이 나가는 게 안 낫나? 왜냐면 오거돈 후보가 전 장관이 지난번 총선 때 김영춘이 양보해갖고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후보로 나갔잖아요. 떨어졌지만. 그럼 이번에 또 양보란 말이 안 되겠지. 근데 부산 사람들 그런 건 있어요. 좀 약간 우직한 사람 좋아해서 오거돈 하면 예를 들어 김부겸이 대구에서 진짜 고생하다가 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뭐 거의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섰는데 오거돈이 이제 그 때가 왔거든요. 수금할 때인데 이 수금하기에 앞서서 선수 바꾸는 게 좀 모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 사람. 저도 부산 사람인데. 다 부산 사람이에요. 여기? 일단 먼저 요 방송 전에 김영춘 장관 의원실에 있는 비서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도와주고 있고 이런 거는 내년 부산 지방선거의 진갑과 관련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지만 장관이 직접 움직여서 시장을 준비하는 건 아니다. 라고 직접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오거돈 장관 같은 경우 물론 김부겸 장관이 대구에서 정말 고생해서 의원이 된 거는 인정하겠지만 오거돈 장관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요. 장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거돈 먼저 얘기를 하면은 김영춘 장관 어쨌든 아직까지 저는 판단 보류라고 생각을 하고 오거돈이 막 무직하게 걸어와서 부산 시민이 인정해주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총선 때도 나오거나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지지선언을 하고 그 사람 도와줘야 됐거든요. 근데 그 텀에 완전히 쉬었습니다. 이게 부산 여론이 좀 다른 게 저는 부산에서 좀 괜찮은 동네에 살아서 저희 동네는 오거돈 전 장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오창석 부위원장 좀 험한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여론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폄하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동네의 정서랑 강남 분위기, 강북 분위기 다른 것처럼 이 부산의 어떤 중산층들은 오거돈 전 장관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오거돈 장관이 해운대 살아서 그래요. 해운대 롯데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해운대 여론은 아는 사람도 많고 지역사회도 좁고 무슨 클럽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출마는 사하구에서 했고 집은 북구인데 부산의 제1신도시가 해운대 신도시가 두 번째 신도시가 저희 화명 신도시 북구입니다. 다 중산층이에요. 뭐야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중산층의 시각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북구 다르다. 역시도 오거돈 장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오거돈 전 장관 본인 입으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죠 지금. 다 그냥 하마평이지?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이거 네. 뭐 지켜봐야 되니까. 네. 아예 알지. 지금 예비후보 등록까지 2, 3개월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각 당에서 이쯤 되면은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대표 인물이 없어요. 예전의 경우에는 보수 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썼고요. 진보 진영은 박근혜만 나오면 다 이겼지 뭐.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거 전에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인물 마케팅에 활용할 사람이 없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누굴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없고요. 뭐 사실 홍정욱 대표가 받았으면 그 열광적인 중년 여성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뭐 바람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텄고 뭐 정의화 국회의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 인물이 없기 때문에 별의별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지선에서 자유한국당은 흐름으로 이기긴 힘들고
자유한국당 선수들이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올 초부터 굉장히 열심히 지역의 바닥을 구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지역의 개인기로 살아남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개인기로 한다 해도 밑에 구청장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그렇죠, 힘들죠. 이번엔 정말 힘든 선거, 역대급 힘든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의 의장님은 봉생병원으로 돌아가셔서 병원장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안 하고? 네, 안 하신다고 정치 안 했어요. 하신답니까? 네,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어렵네요. 자유한국당 인물이 없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이런 거 잘 활용하겠죠, 후보들이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나중에 귀하더라고요. 아유, 그런 거 엄청 도움돼요 지금. 오창석 부위원장 출마 안 합니까? 저요? 어딜 출마해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사진도 같이 찍으셨는데 사석에서 항상 입당할 때 항상 신문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거든요. 사하구청장 이러다가 무슨 사하구청장을 나갑니까?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갑으로 나뉘어진 지역은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이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의원이 선택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이번에 안 나가요 그러면? 이번에도 안 나가고 뭐 내년에도 뭐 어떻게 되겠지 모르죠. 돈이나 벌어요 그러면. 롯데로 해볼까요? 예. 롯데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신동빈 회장 실형을 면했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박준 변호사. 야, 이거 검찰이 구형을 꽤 많이 때렸는데 어떻게 얘기 나왔어요? 나는 이게 좀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이래 말하면 또 애매하게 말하는 건데 검찰 수사가 엉망이었던가 아니면 법원에서 지금 기류가 확 바뀌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좀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4개 정도의 혐의 중에 3개를 무죄를 해버렸어요. 하나 정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이제 가버렸는데 신격호 총괄회장 같은 경우는 뭐 실형 나와도 그 사람은 뭐 구속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딱 그 느낌이에요. 3호 시스템. 재벌들을 봐줄 때 3년에 집행유예 5년. 하려 하면 몇 개 일부 무죄 하거든요. 딱 그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법원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다르게 또 해석하는 게 검찰에서 무리하게 좀 수사를 한 게 아니냐 부분인데 글쎄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신격호 회장이 지금 4년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노령이고 또 건강상 이유 때문에 법정 구속은 안 했는데 그러면 1심, 2심, 3심 다 끝나서도 계속 4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구속 안 시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때 시켜야 될 거 이러다가 아니에요. 집행유예 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러다가. 이 몸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속할 의미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거의 망백이잖아요. 예, 예. 백이 될 사람의 치매나 뭐 이런 증세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 4년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상이 돼요. 2심 정도의 3년 갔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형 확정되면 형 집행정지 같은 거 신청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뭐 그러니까 이재용 의미가 없어요. 신동빈이나 신동주가 받아야 의미가 있지. 예. 신격호한테 알겠습니다. 실형은 의미가 네. 없죠. 그래 신동빈도 할 때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심에서 5년 받았죠? 네. 2심에서 또 집행유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지금 언제부턴가 법원이 뭔가 검찰하고 좀 이렇게 좀 선을 긋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신강렬 부장이 김관진 그 구속 기각 적부심 받아줄 때부터 그때부터 영장 기각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장시호 재판에서 1년 6개월, 2년 6개월로 증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 선거 재판도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할 걸 생각이 들어요. 구형은 똑같이 징역 12년인데. 그거는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12년 다시 구형한 거죠. 또다시 5년의 몇 개 실형이 무죄 유지가 받으면 될지. 집행유예죠. 네.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여기에 이제 공판에 기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받아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화법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1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울먹인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잘못이 없다라든지 이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이 항소심에서는 굉장히 당당했대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분의 화법이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연 설명들을 많이 하면서 특히 쟁점이 됐던 게 2014년 9월 12일 안가 독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놓고 정말 끝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허허허 웃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했던 부분 이유가 있죠. 그렇죠. 독대 부분인데요. 안봉근이가 이제 원래 3차례 독대를 했다는 건데 안봉근은 그 이전에도 한번 독대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공소장에는 1차, 2차, 3차 독대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부득이 영차 독대라고 지금 추가를 해놨습니다. 영차 독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만났고 부정한 청탁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결심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 그걸 몰랐다면 치매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특검의 수사 방식에도 조금 우려되는 게 네. 지금 삼성이 평택에 반도체 공장 15조 지어서 건설했거든요. 이 부분을 마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혜택으로 특검이 얼과맸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도 밝혔지만 해외에서 오히려 공장 지어달라고 사정할 판에 이 평택에 공장 지은 게 삼성의 투자지 어떻게 특혜냐 이런 말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재용 부회장 쪽 의견을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한 어떻게 보면 특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넣지 않아도 될까지 이제 유죄로 넣어서 좀 무리하게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싶은 사실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 부분은 동감하는 게 공수처 변경이라는 거는 1심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하고요. 하려면 법원이 원래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2심 거의 끝날 무렵에 공수처 변경을 2번 하거든요. 그게 사실 어쩌면 자신감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도 들긴 자, 해요. 2월 달에 이제 2월 5일입니다. 결심 네. 공판하죠? 네, 2월 5일. 선고입니다. 2월 선고 5일. 공판. 예. 예상해 봅시다. 저는 5년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5년 그대로. 예. 저도 5년 그대로. 5년 그대로. 홍 기자.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든다. 줄어듭니다. 줄어도 집행이 된다 안 된다. 2심에서 집행은 안 되는데 한 번 줄어들고 이제 돌아와서 집행유예 가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뭐 누가 그리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큰 그림을 피처를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 법원들이 알아서 봐주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뭐 아는 판사도 없지만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2심에서 집행이 나올 것 같은데. 가능성 있다니까 네, 지금. 바로 2심에서.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하는 거 보면- 이상해요. 하는 거 보면 지금 그런 것 네. 같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특검이 이상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고 이게 칼과 칼 싸움이죠. 칼과 방패 싸움인데 거의 칼로 딱 내리치다가 안 되니까 칼을 딱 바꾸는 느낌이거든. 아니, 또 이재용 아까 홍 기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여유로워졌거든. 네. 뭔가 소스를 맞지 않았어요. 아니, 여유로워진 게 적응했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도 좀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네. 그 최태원 얘기를 해요. 자기 딴 사람들은 다 카톡을 쓰는데 최태원만 유일하게 문자 메시지 자꾸 보낸다. 그러면서 왜 문자 메시지를 썼느냐 하니까 SK텔레콤 쓰니까 카톡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쓴다. 뭐 그런 농담을 해서 법정에서. 네. 그런데다가 영화에서나 보던 대통령 안 가라는 데를 처음 가봐서 그런지 마음이 설렜다.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든 안가랑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나? 그 안간 아니고 그 안에 보이 뭐 옛날 텔레비전도 있고 뭐 그랬다 그런 네. 얘기 하는데 저도 이 작가 말에 조금 동감을 하는 게 자신감을 얻으려면 그 자신감은 혼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을 지금 이재용을 변호해주는 변호 태평양 네. 팀인데 무수한 사람을 뺐던 팀들이에요. 무수한 재계 약간의 어떤 이런 것도 약간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아닌가. 얘기를 하면서 접견을 하면서 유머러스한 부분을 보여주라고 했을 가능성도 커요. 자신감 같은 거. 그 자신감에 플러스해서 본인이 재판에 대한 어떤 긍정적 기대가 투영이 돼가지고 이런 발언으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다 내가 책임지겠다. 부하들은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건 그런 얘기도 하고. 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여론전도 펼쳤잖아요. 뭐 옆방에 네. 자살할 뻔한 그 사람한테 뭐 좋은데 해주고 다독거렸다는 이런 기사도 막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다각도로 공격해서 집행유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네. YTN 얘기하겠습니다. 네. YTN 새 사장 선임이 드디어 됐죠?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많았었는데 최남수 YTN 사장 내정자가 2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주주들 동의 받고 사장으로 선임이 됐고요. 29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조준희 전 사장 퇴임 이후 7개월 만이고 지난달 5일 최남수 사장이 내정된 지 54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중재가 이루어졌는데 뭐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MBC나 KBS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죠. YTN도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잡음이 많았던 부분들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적폐청산 TF 가칭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난날에 잘못됐던 점들을 바로잡고 앞으로 저희가 공정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남수 YTN 신임 사장하고 뭐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언론노조 중재로 언론노조 YTN 지부 또 최 내정자 이렇게 테이블을 3자 테이블을 협상해갖고 잘 풀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 지금 보니까는 7일 이내 YTN 바로 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이걸 설치한다면서요? 네, 약속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 실망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절하게 반성의 과정을 거칠 거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최남수 사장이 혹시라도 뭐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을 한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시사 안드로메다에서 과감하게 까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막 까요. 홍 기자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우리 작가랑 내랑 깔 테이게. 네. 아니 그러고 잘라 씨 그럼 뭐 씨발 잘라. 안 하면 되지. 씨발은 좀 빼라. 씨발은. 그때가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사장님은 씨발이 뭐고? 그 사장님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사장님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오기로 우리 본인만 모르고 계신데. 알고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미 알고 계시대요. 네. 아마 이 팟캐 듣나 봐요. 맞다. 본인도 한번 나가서 검증도 받고 싶고 그 지난번에 정청래 전 의원이 그 중재안으로 낸 게 중간 점검 평가를 받아라. 근데 저는 그런 거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여기 중간 평가 받겠다 했죠. 게시판에다가 중간 평가 받겠다고 낸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리고 전남수 사장이 그 안드로메다가 3위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막 질러도 돼. 잘라! 이렇게. 못 자릅니다. 욕은 좀 하지 마라. 사장님인데. 18! 아우, 어떡해.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와보시니까 괜찮으세요? 뭐, 저는 좋습니다. 뭐 저는 그 예전에 이동경 작가님이랑 방송 같이 했었는데.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생각은 다르지만. 네. 아, 저렇게 이 사람이 쿨하고 깔끔할 수 있구나. 그 감탄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진에 들어오는 기분으로 왔는데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네,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박지원 씨잖아요. 박지원 변호사. 완전 진보 아닙니까? 완전 진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2020년 총선 출마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담당 PD는 코너 한번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코너. 매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매 네. 눈으로.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주 네. 공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공개방송 신청 좀 많이 해요. 네, 뭐 많이 와주세요. 그냥 와주셔도 돼요. 네. 그냥 와. 귀찮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혼란이 생겨서 안 되니까 꼭 그럽니까? 신청해주세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사 안드로메다.